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3분 막 지냈습니다.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해부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이나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금요일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금요일 아닌데. 기분은 금요일 같네요.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셨나요? 뭐 그런 저의 그런 기분 때문에 뭐 오고 안 오고가 결정이 된다면 뭐 저로서도 기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뭐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제가 괜히 죄송해지잖아요. 저는 YTN을 사랑하고요. YTN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조국 이제는 장관이죠. 조국 장관 그 인사청문회 편성 때문에 저희가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가 불방이 됐었고 그래서 평론가님을 못 모셨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 연휴라서 또 이 코너가 빠지기에는 너무 아쉽다 싶어서 혹시 시간이 가능하신가 부탁을 드렸는데 마침 시간이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2주 연속 뭐 빠지게 되면 저로서도 뭐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도 절대로 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인물, 지금 뭐 아마존 산불 사태, 이게 뭐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브라질의 자이르 보소나루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아마존 산불 소식 관련해서 몇 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룬 적이 있긴 한데요. 이 아마존에서 일어난 화재가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대부분이 인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마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열대 우림인 곳이고 네. 굉장히 그 습기가 많은 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든지 이런 확률은 크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도 이제 불이 나는 거는 대부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서 불을 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네. 이 아마존에 실제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한 수백 개 부족에 50만여 명이 된다고 하고 대개 보호구역에서 목축이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에 의한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 있는 상태인 것이죠. 네. 늘 이렇게 인재로 인한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존 열대우림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약을 체결한 게 있죠. 브라질,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수리남, 그다음에 프랑스령 기아나 이렇게 7개국 정상들이 현지 시간 6일에 콜롬비아에서 회의를 열고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공동 협약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이 개발을 좀 자제하고 또 개발을 하더라도 안전에 유의해서 하자 뭐 이런 취지였는데요. 다만 이 가장 이제 큰 어떤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될 자이르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경우에는 탈장 수술이 예정돼 있다 이런 이유로 이 회의에 불참을 했고 대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수술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까지 뭐 회의를 불참하고 이런 것까지는 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영상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 아마존 산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브라질 주권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뭐 지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마존 산불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마존의 이 기금에 재정을 분담해온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지 독일 정부 이런 이제 주체들이 최근에 지원을 끊는 상황이 또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유럽의 투자 회사들이나 다른 나라의 이제 연기금 이런 곳들도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좀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특히 이제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하고 상당히 그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린 G7 회의 등에서 아마존 화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기금 지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었기 때문인 걸로 이제 보입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은 계속 이 프랑스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주권 침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일종의 그 보복 조치로서 프랑스의 이제 문구 브랜드인 빅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빅은 뭐 우리도 좀 익숙한 그런 그렇죠. 브랜드 아닙니까? 네. 이 빅이라고 써 있는 펜, 이 많이 봤는데 이 빅에서 만드는 이 펜이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또 있다고 해서 이것을 겨냥한 이런 발언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처음 한 사실이네요.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어찌됐건 지금 상황을 도와주겠다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소나로 대통령은 왜 이걸 주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게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네. 나라에 뭐 숲에서 불이 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소나루 대통령 세계관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아마존을 개발하지 말고 보호해라 이런 압력을 행사하는 거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프랑스는 아일랜드와 함께 이 아마존 산불 사태를 이유로 이 유럽연합과 메르코스르 간의 FTA에 대한 거부권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르코스르라는 거는 브라질이 최대 참여국인 이제 남미 경제 공동 시장을 말하는데 일종의 경제 공동체인 거죠. 네. 그 FTA 협약을 이제 거부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일종의 무역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프랑스는 미국, 독일, 브라질 등과 함께 세계 5위 안에 드는 또 농업 강국으로서 농업에서는 브라질하고 경쟁 관계인 구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보소나루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은 브라질의 어떤 농업 경쟁력 약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 보소나로 대통령은 아마존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소나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아마존 개발을 주장해 왔고 또 대선에서 공약으로 이것을 제시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실제 취임한 이후에도 어떤 요직에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앉히고 아마존 보호와 관련한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아마존에서 일어난 산불은 2013년 이후 최다이고 지난해 대비 84%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좀 넓은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미중 무역 전쟁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최근에 브라질 농민들이 이 농지를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소를 키우거나 또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네. 뭐 이 소나 콩을 팔 때가 이제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라질의 쇠고기와 대두 수출량이 지금 증가한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측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물리고 또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을 강행을 하니까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와 대두 수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은 그런 상태인 건데요. 그렇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국면을 좌우할 수 있는 미국 중서부 지대의 농민 표심을 자극하겠다라는 중국의 전략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신에 중국은 미국이 아닌 브라질에서 쇠고기와 대두를 수입하고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브라질의 무분별한 농지 개발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속도는 심지어 이제 보소나루 대통령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브라질 정부가 이 산불 대응에 최소한의 대응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늑장 대응이긴 했지만 군병력을 투입해서 산불 진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요즘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스트롱맨 같은 느낌이 들죠? 브라질의 보소나루 대통령 어떤 길을 걸어온 사람인가요? 보소나루는 브라질의 군사학교를 졸업한 군 엘리트 출신인데요.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부패 문제를 폭로해 유명해져서 88년부터는 정치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정치 활동을 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막말을 하고 또 당적을 9번이나 옮기는 등의 어떤 아웃사이더적인 길을 걸어왔는데요. 강한 공권력을 활용해서 치안을 강화하고 또 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적인 조치를 통해서 사회 안정을 이루겠다. 이런 주장을 한 일이 많고요. 이에 연장선에서 이제 군부 독재를 찬양한다든지 총기 소유 합법화를 주장하고 또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고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를 들어서면서 이런 주장을 더 거침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심지어 범죄자에 대한 고문을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으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됐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 때문에 이런 인물의 등장이 용인이 된 건데요. 브라질은 과거에 군부가 정치를 좌우하는 군사독재를 경험했다가 1985년에 이제 민주화됐는데 네. 이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정권들도 부정부패 문제 때문에 또는 경제위기에 대응하지 못해서 좀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중도 좌파인
노동자당의 룰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좀 정치적 안정기가 좀 찾아온 바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2010년에 룰라의 뒤를 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이으면서 정치 환경이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당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도 경제적 측면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무리한 재정 소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개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빈곤층이 피해를 입으면서 대중적인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이 상황을 사법부, 검경, 군부, 대토지 소유주,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보수적 정치연합을 이룬 상황에서 중도좌파 정권들에 대한 공격 소재로 이용하는 바람에 상당히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고요. 예. 여기에 결정적으로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부패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빌미로 우파들이 단결하면서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는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또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룰라 전 대통령마저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네. 이런 정치적 경제적 불안이 극대화되니까 시한 대응 능력도 계속 떨어져서 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밀어냈던 이 반대쪽도 사실 부정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호세프 대통령을 밀어내고 권한대행을 맡았던 미셰우 테메르의 경우도 노골적인 우파적 정책 드라이브를 걸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또 이 사람이 속한 브라질 민주운동당 역시 심각한 부패 문제 때문에 대안이 되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거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브라질 유권자들은 기성정치 바깥에서 대안을 찾는 시도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대안이라는 것은 강력한 법과 질서에 대한 갈망이기도 했던 거고요. 또 기성정치 해법을 뛰어넘는 어떤 극단적 대안까지 추구할 수 있는 급진성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기도 한 것인데요. 네. 이런 대안을 추진할 사람이 기성정치권의 부정부패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또 아웃사이더를 이제 선호하는 이런 이제 정서로도 이어지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요구에 이제 보우소나르가 딱 이제 걸려든 것이고 그게 대통령이 되는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소나루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극우 포퓰리즘 문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필리핀의 두테르테 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는 과정을 겪었고요. 그렇죠. 또 독일의 어떤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든지 프랑스의 국민전선 이런 극우 정치 세력들도 같은 문법을 따라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갖는 현실에 대한 불만에 이제 엘리트 기득권 정치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 이렇게 응답을 하는 전형적인 문법인 건데요. 낙후된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 이 점도 공통점입니다. 보소나루의 경우도 20, 30대의 지지율은 전성기 룰라 못지않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이런 현상은 정의나 개혁을 내세운 정권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대안이 되는 바람직한 세력이 부재한 경우에 또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즉 아마존 산불과 극우 포퓰리즘은 어떤 동전의 양면인 셈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좀 문제를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소식을 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면 어땠는지 이렇게 좀 대입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